이렇게 해서 증명의 대상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 증명의 대상이 이제 제거해서 사실만 갖고 지금 이제 불요증 사실로 넘어오는 거네. 불요증 사실로. 288조가 이제 그래서 증거법 첫 조문이 된 거지. 불요증 사실. 요 사실만 와서 다시 여기서 어떻게 돼? 재판상 자백된 사실, 그 다음에 현저한 사실인데, 요 불요증으로 한 취지는 다르다고 그랬지. 재판상 자백은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 즉 변론주의에서 나오는 거지. 사적 자치적인 게 소송에서 당사자로 이렇게 책임적으로 구성해서 자기네끼리 오케이 했으니까 변론주의. 그래서 첫 번째 명제가 주장 책임이고,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가 자백의 구속력이 되는 거지. 당사자끼리 오케이를 했으니까, 민사적인 이런 상사적인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법원이 뭔가 그걸 확인하지 않겠다는 거지. 형사소송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보강법칙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재판상 자백이 되면 그 효과로서 당사자도 이제 구속돼. 즉,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번복을 못 한다는 의미지. 철회 못 해, 함부로. 법원도 이것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돼. 다만 어떤 경우에 이 철회 취소가 가능하냐면 288조에 보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했을 때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돼. 이게 진실에 반하다. 그다음에 내가 이거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맞다고 해줬다. 이게 두 개의 그게 돼야 취소 철회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재판상 자백이 되면 취소 철회하는 게 엄격해져.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부인, 우리가 또 속된 말로 오리발 내는 전법을 먼저 쓰는 게 맞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맞다고 해주기보다는, 왜? 자기가 부인을 하면 상대방이 증명까지 해야 되니까 자기는 한번 재판에 자기가 잘 협조하고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주 양심적이랄까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하나의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뭔가 자기가 지금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아니다라고만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지는 그런 것까지 처음부터 선뜻 인정해 줄 필요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전법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취소 철회가 어렵다라는 게 여기 하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자백이 되면 취소 철회가 어렵다. 그게 핵심이고, 현저한 사실은 그 취지가 뭐야? 객관성이 이미 현저하다는 점에서 담보되고 있다는 거지. 객관성이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불요증을 하고 있다. 그 취지는 틀리다. 그러니까 재판상 자백으로서 불요증한 것은 민사사건의 민사소송에 쓰이는 원리인데, 현저한 사실은 민사소송 아닌 직권주의적인 요소에서도 쓰이는 불요증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취지가 틀리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재판상 자백이 이제 불요증의 첫 번째 항목으로 8-21에 시작하고 있네. 그럼 이 자백이 되면 함부로 취소 처리를 못하니까 뭐가 자백인지를 요건에서 검토를 해야 돼.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일 것이 8-22야. 그럼 아까 그림 만들었다가 지웠는데 사실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요 위에 있는 대전제인 법규 이런 것 등은 자백이라는 것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당사자가 자백했더라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 사실이 자백의 대상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자백급으로 취급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권리자백이라고 그래. 뒤에 가서 보통의 경우는 사실만 놓고 자백의 이 요건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 대전제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법규라든지, 그래서 나온 권리 의무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재판을 하는데, 권리 의무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을 뭐라고 불러? 하나 있어.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온
효과로서 권리 의무 그 자체를 반대쪽 당사자가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 있어. 제도로서 청구를 인락한다는 제도가 있어. 청구를 인락한다. 그 어떤 최종적인 권리 그것을 인정해 줘. 그러면 소송 종료 사유 중에 하나야. 그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자체를 인정해 주면. 그럼 봐봐. 그런 권리 이전에 요 법규, 권리관계, 이 법규의 해석적인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청구의 인락 비슷하게 요 부분에서도 뭐 인정하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는 거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옛날류의 주관식 문제라면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 재판상 자백과 권리 자백과 청구의 인락을 구별하라. 옛날류의 일행 문제라고 하거든. 그냥 주관식 뭐에 대해서 써라가 제일 무식한 거야. 그냥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써라,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써라, 임의적 소송 담당에 대해서 써라. 나 때는 그렇게 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보다는 그게 좀 고급 문제야. 자, 보세요. 청구의 인락과 권리 자백과 재판상 자백의 차이를 뭐 논하라, 설명하라. 그런 게 있어. 내가 청구의 인락 어디서 내가 해줬을 거야. 재판상 자백과 권리 자백, 재판상 자백과 청구 인락, 뭐 여러 가지 구별해줬네. 13 가서 보면 그런 게 있어. 일단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권리 자백이란 이런 상황이 자백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권리 자백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야? 권리 또는 법률 관계 그 자체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구체적 사실이 자백의 대상이라는 거지. 하여튼 지금 객관식 같은데 나올 만한 게 이제 간접 사실에 대한 자백 같은 거는 사실이더라도 자백의 대상이 안 된다. 실제 주관식으로 학설적으로 본다면 간접 사실에 대해서도 자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어. 학설로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런 학설을 장하게 안 배우고 어떤 실무적이나 판례적으로 본다면 그냥 간접 사실은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 사실 개념 가르쳐 줬지.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 사실. 간접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지금 그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 사실의 세 가지 종류를 가르쳐 줬지. 보조 사실도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일 것, 간접 사실에 대한 것은 변론주의의 적용이 주요 사실에만 있다라는 데서 온 거야. 자백이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변론주의의 대상은 주요 사실. 그럼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다시 한번 봐봐 보셨어요. 이 사실이 지금 종류, 소송에서 나타나는 이 사실에는 주요 사실 내지는 간접 사실에 대칭된다면 직접 사실이지, 간접 사실. 이 주요 사실이 똑같은 의미냐 아니냐는 좀 논란이 있지만 요건 사실이지. 즉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으로서. 그 다음에 간접 사실, 그 다음에 보조 사실이 있지. 보조 사실은 증거의 신빙성 등을 이루는 사실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간접 사실은 이 주요 사실을 추인시키는 거지. 요때 이 추인의 경험칙이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칙은 판단 준칙으로 쓰이고, 여기서 자유심증에서 간접 사실로부터 주요 사실을 추인할 때도 경험칙이 작동해서 자유심증주의로 작동하는 요 루트를 계속 설명하는데, 요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은 변론주의에 적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러니까 자백의 이 명제, 두 명제에서 자백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이지. 다만 학설 등은 간접 사실에도 변론주의에 적용이 있다라는 입장도 그쪽 부분 가서 보면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이 읽어 나가면 되지. 그 다음에 보조 사실에 대한 것도 변론주의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데, 여기서 시험 문제 억수로 나와. 요거는 객관식도 나오고 사례형에서도 나오는데, 고기야 8-24에 문서의 성립의 진정은 보조 사실이야. 그 문서에 서중으로 쓰기 위한 증거력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보조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명제로 가다가, 다만 요 경우는
그 서증조사할 때 문서의 진정성립, 이걸 나중에 형식적 증거력이라는 거와 또 같은 말이냐 의미가 틀리냐 또 논란은 있지만 일단 같은 말로 봐. 성립이 진정, 그 어떤 그 작성한 주체가 작성한 거다. 의조되지 않았다가 통과되고 일단 그러니까 서증조사는 어떤 단계를 밟냐면 그 차용증이면 차용증, 매매계약이면 매매계약서가 어떤 작성 주체에서 작성됐다라는 게 일단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라고 하고 법관이 이제 돈 빌려간 사실이 있네 또는 매매계약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라는 실질적 증거력을 자유심증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증조사는 증거력에 있어서 형식적 증거력이라는 게 있고 실질적 증거력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형식적 증거력이 의조되느냐 아니냐 진정성립 이 이야기를 말한다고 일단 이해하면 돼. 근데 이 진정성립에 대해서 자백을 했어. 내가 작성한 거 맞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 작성 주체가. 그러면 아까 자백의 대상이 안 된다는 논리에 가면 그렇게 말했다가도 어떻게 하면 돼? 나중에 아니야 그 내가 작성 안 했어 라고 번복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데 보조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면 구속력도 없는 거고 번복하는 거에 문제가 없지. 굳이 본격적인 자백으로서 취소 처리하려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거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백해놓고 이거 나 그런 사유가 있다라는 거 없이 그냥 마음껏 나 이거 내가 작성한 거 아닌 것이다 라고 함에 있어서 취소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물어봐. 시험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왜 물어보냐면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는 뭐야? 원칙적인 거를 기본으로 하지만 자꾸 책을 보면 예외적인 걸 막 우리가 공부를 해. 그리고 시험 문제는 꼭 그런 걸 물어봐. 1학기 때마다 쭉 보면 뭐야? 예컨대 당사자 확정해서 뭐야? 표시서에 의해서 소장의 표시 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 이게 당사자가 죽었다든지 누가 명의를 도용해서 했다든지 이런 거 계속 체크하는 거야. 당사자 능력에서는 뭐야? 권리 능력 없는 사당 같은 거가까지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데 그럼 조합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런 식이야. 그럼 여기서도 일단 이러한 보조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출발하는데 거꾸로 지금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 거야? 이런 문서의 진정 성립 여부는 보조 사실이지만 자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객관식에서도 물어보고 사례형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세팅해서 물어봐. 자백했다. 자기가 작성했다고.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 그 뒤에 이것을 아니라고 취소한다.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봐. 그러면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면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케이스에서 이건 예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와. 하여튼 8-24에 나중에 다시 설명한다. 8-90 가서 다시 설명한다라고 각조 6번 앞에 써 있네. 그 다음에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에 대해서 내가 표로 그려놨으니까 읽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자백자에 있어서 불리한 진술일 것이 불리한 진술의 의미가 뭐냐가 또 이론상은 논란이 있는데 이건 실무적인 판례로 물어보는 건 없어. 그냥 이론상으로 해. 패소 가능성설이 통설이야. 거기 보듯이 각주 8에 있어서 더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되어 있지. 각주 7 이시훈 선생님만 증명책임설이고 나도 그러네. 각주 8은 나머지 교수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네. 여기서 증명책임설과 패소가능성설은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을 자기가 오케이 해주는 건데 패소가능성설은 그것은 물론이지만 스스로 지금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도 자기가 인정해버려가지고 자백으로 보는 거야. 그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예를 봐봐. 예를 1억 원 빌려줬다고 하면서 3천만 원 변제받았으니까 1억 원 청구하면서 3천 원 받았으면 7천만 원만 청구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야. 1억 원 청구하면서 스스로 3천만 원 받았다고 그래.
1억 원 청구, 1억 원을 빌려줬는데 3천만 원 받았으면 7천만 원만 청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자백이 아니냐 상황은 안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1억 원 빌려줬다고 하면서 소송 속에서 근데 300만 원, 3천만 원 받았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치자 이거. 증명책임성설은 대여 사실을 자기가 증명해야 되니까 이건 인정한 게 자백이 아닌 거야. 이해되겠어? 요 3천만 원 받았다고 얘기한 거는 증명책임설에 따르면 자백이 아닌 거야. 불리한 사실이 아닌 거야. 자기가 증명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요 증명책임설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증명책임에 대한 것을 자기가 불리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경우는 아닌 거야.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증명책임을 지는 거이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설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는 거야. 1억 원 청구했다가 3천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패소겠지. 일부적으로. 일부만 인용돼서 7천만 원만 인정되겠지. 그러니까 3천만 원 받았다고 한 얘기하는 거는 패소 가능성설에 의하면 자백으로 보는 거야. 증명책임설에 의하면 자백이 아닌 거야. 자기가 증명책임지는 거니까. 이해하겠어? 학설론은 잘 이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준 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는 문제 내지는 않아. 객관식은 낼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다. 판례가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역시 자백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뭐 자백 취소 철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그 예의 두 번째야. 그 다음 또 하나 예 나오는 게 그런 건데, 이 경우에 있어서 증명책임설에 의해서는 뭐냐면 자백은 아닌데, 그럼 그 3천만 원 인정한 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자기 청구가 이유 없음을 말한 그냥 진술 정도에 불과하지 자백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백에 있어서 증명책임설에 의한다면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증명책임설과 패소 가능설에 뭐 학설이 일반적인 교과서 보면 그렇게 학설이 있고는 다 나오는데 딱히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예를 써놓은 거야. 예를 보면 이해하고 넘어갈게. 다수설 내지 통설인 패소 가능성설의 앞에 예 속에는 통설이라고 했다가 밑에서 셋째 줄은 다수설로 했으니까 뭐 다수설, 통수설, 하여튼 일반적인 입장이 그런데 말이 통설하고 다수설하고 표현이 좀 잠깐만 엇갈려 있는. 그러니까 그 예 속에는 통설이란 말을 써놓고 밑에 줄 다수설이니까 나중에 뭐 통설이든 다수설이든 하여튼 그게 더 많은 입장이다. 뭐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해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행 자백이라서 보통의 자백은 A가 있고 A를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말하고 상대방이 원용하는 식으로 되는 이 순서가 역순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 이때 선행 자백이라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다만 원용까지가 있어야 선행 자백으로 보느냐, 역순으로 했을 때 원용이란 말 안 나오고 역순으로 말한 것 자체로 결국은 자백으로 되느냐, 뭐 이런 거에 싸움은 있어. 그래서 봅시다. 요건 판례가 있으면서 객관식 문제에 잘 나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대로 역순으로 한쪽이 자발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동안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자백이 성립한다 해서 포인트는 원용까지 가야 돼.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것만으로는 아직 자백이 성립한 게 아니니까 함부로 취소 철회할 수 있다 없다 해서 있게 돼. 원용까지 있는 경우로 해서 자백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단계는 아직 자백이 아니라고 보니까 선행적으로 얘기는 했고 불리한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아직 자백이 아니니까 번복할 수 있는데, 의 차이의 싸움이 있는데 판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주 10번에 보면 일치가 있기 전에는 이를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원용이 있기 전에는 불리한 사실을 자인한 진술을 철회할 수 있다. 라고 내가 볼드체로 써놓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계속 물어봐. 요건 객관식에서 요걸 물어본다고. 원용이 없는 동안 원용이 있어야 되느냐고, 이 쟁점을 객관식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 되겠지? 이것도 예를 써놨으니까 이제 혼자 천천히 읽어봐. 그 다음에 자백의 가분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어 방법, 피고의 답변 태도 얘기할 때 대여 사실에 대해서 피고가 빌린 적 없다, 부인,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여사실은 우리가 민법적으로 여러분 소비대차를 보면 금원이 건네지는 이 지급된 거, 요물계약이냐 낙성계약이냐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이 채권법에서 배워.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만 돼서 낙성계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는 그럼 계약이 체결됐어. 그 다음에 그 빌려주기로 한 체결된 게 돈이 건네졌어. 이 돈이 건네진 것까지도 계약의 내용이냐 했을 때 낙성계약, 요물계약 이런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그 돈이 건네진 거는 사실은 포인트는 아닌 거라고 이렇게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실제는 요물계약처럼 그게 돈이 건네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소비대차가 된 것처럼 또 이야기하기도 해. 여러분이 채권법에서 낙성계약, 요물계약 그런 거 배울 때 나와. 그러면 지금 피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과 돈 빌려줬다고 하는데 피고가 빌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는 뭐야? 빌렸는데 갚았다. 변제 말고 이런 답변 태도가 있다라고 했지. 뭐야? 돈은 왔지만 받았지만 빌린 거 아닌 어떤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야? 돈은 왔지만. 그러니까 보통의 완전히 부인은 돈이 온 거 내지는 소비대차 자체에 그걸 부인하는 단순 부인이 있지만 지금 이유 부인에서 돈은 온 건 맞지만 이유를 대. 그게 빌린 건 아니다. 돈은 왔는데 빌린 거 아니다라는 거가 어떤 지금 방어야? 어떤 개념이 하나 있어? 증여받았다의 상황이지. 돈은 왔는데 내가 공짜로 쓰라고 했다. 뭐 이런 개념의 대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증여받았다. 증여계약. 이 증여는 부인은 부인인데 이유 부인이라고 그래. 단순 부인은 아닌 거지. 단순 부인은 뭐야? 소비대차 자체가 없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돈은 왔지만 내가 그냥 쓰게 준 거다. 즉 변제, 반환의 약속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증여는 반환의 약속이 없었다. 그래서 돈이 온 거와 뭐 돈이 온 것까지 포함하는 요물계약이든 낙성계약이든 소비대차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 또 반환의 약속이라는 변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변제가 돼서 반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없었다라고 하는 방어 태도가 있다라는 거지. 돈은 왔는데 반환 약속하지 않은 류의 그냥 써도 된다의 의미의 답변 태도가 있는데 증여받았다라는 답변 태도지. 그래서 1학기 때 여러분이 소비대차가 제일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상정하는 예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예고 소비대차 중에 이제 쟁송성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쟁송성이 최근에 있는 게 왜냐면 쟁송성이 없는 거는 뭐 실제 돈 빌려가고 못 갚는 것도 있고 쟁송성이 설사 있어도 뭐 은행 같은 데 돈 빌렸을 때는 확실히 차용증 같은 거 하고 막 공증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쟁송성은 있지만 결과는 뭐 증거 조사하면 되는 건데 최근에 어떤 사건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최근에 돈 빌려준 류의 사건 식으로 해서 그 데이트하고 사귀다가 남녀간에 깨지면서 데이트 비용을 내라 뭐 이런 류의 사건이 엄청 많다는 거지. 한번 얘기해 줬을 텐데 그래가지고 의외로 많어. 여자가 남자한테 차 사주는 거 내놓으라. 남자가 여자한테 막 같이 좋은 음식 사 먹은 거 값 카드 결제 명에서 드리면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 그 옛날에는 뭐는 있었냐면 막 결혼하고 약혼예물 대다가 결혼인 파토나서 막 약혼예물 돌려달라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 뭐 약혼 결혼 이런 것까지 무거운 단계가 아니고 그냥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런 사건이 꽤 있어.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하니? 그 같이 쓴 거 아니냐? 뭐 그냥 쓰라고 한 거 아니냐? 심지어 내가 본 사건은 차를 사줬더라고. 여자가 남자를 차를 사줬나? 뭐 할부계약으로 사줬더라고. 근데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차 돌려달라고 안 돌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소송이 냈더라고. 차 반환하라고. 그래가지고 사건이 냈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은 반환하고 뭐 기름 넣은 뭐 이런 것까지 막 다 해가지고 그 남자가 차를 이제 살상 쓰면서 뭐 이런 거 비용 같은 게 막 나온 걸 여자가 반환 청구를 했더라고. 그래서 돈을 자기네가 빌려준 거로 산 셈이지 그냥 사준 게 아니다. 뭐 이런 싸움이 붙은 거야. 근데 그 반대쪽은 그냥 사준 거다. 호의로. 근데 지금 깨진 거다. 사이가. 뭐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증여됐냐 아니냐 막 이런 류의 아주 명세서 막 음식 명세서 뭐 이런 거 갖고 싸움 상당히 의외로 있어.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 대여 이런 사건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부 부인 제한부 자백해서 제한부 자백은 어떻게 되겠어? 돈은 빌린 거 맞지만 갚았다. 그러니까 빌린 거 맞다가 자백으로 결부돼서 제한부 자백인데 자백인데 제한을 걸어서 갚았다. 그러니까 제한부 자백은 거기 쭉 봐봐. 항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부 자백은 변제를 생각하면 되고 이유부 부인은 공짜로 쓰라고 했다는 증여를 생각하면 되고 단순 부인은 아예 아니다라고 하는 게 단순 부인이고 이유부 부인은 증여를 생각하면 이해되지. 그다음에 제한부 자백은 자백인데 실은 항변이고 어떤 포인트만 먹는 거냐면 돈 빌린 거 맞다라는 데서 자백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하려고 한 자백이라는 의미에서 제한부 자백이고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가는 거야? 갚았다라고 들어가는 이런 단계의 개념이지. 그 다음에 변론이나 변론 준비기일에서의 자백일 것. 소송 바깥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백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백의 효력에 있어서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에 판례 객관식 많이 물어봐. 그 고딕체로 지금 표시된 8-31 부분이 선택형에서 계속 물어보는 판례적인 내용이야. 철회는 명시적으로 기도 하지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즉 묵시적이란 말은 뭐야? 종래에 말했던 것을 뒤집으면 돼. 뒤집으면 자기가 종래 걸 취소한다라는 말 안 하고 A라고 말했던 것을 뒤집으면서 B라고 말하면 A가 뭐 그런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취소라는 명백한 분명한 얘기를 안 했더라도 취급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진실에 어긋난다,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는 것임을 같이 두 개가 다 충족되어야 된다. 그런데 진실의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을 꼭 직접 증명하지 않고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그것도 또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되는데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진실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꼭 착오에 기인한다라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다음 나와. 진실에 어긋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미암는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진실에 어긋난다고 해서 내가 착오로 했다라고 꼭 연결되는 건 아니다. 한편 착오로 말미암는 것은 변론 전체의 취지, 꼭 증거에 의한 인정이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착오라는 것으로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거. 요거 계속 선택형에서 물어봐. 요 지금 볼드체로 된 게. 그 다음에 판례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 이외에 학설, 판례 등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상대방이 철회하겠다는 데서 그래 뭐 오케이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송에서 당사자주의적인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풀어준다라면 또 그거 굳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다. 그런 거지. 상대방이 동의하면 풀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이 한 자백은 본인이 경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 같은 재심 사유가 되는 판결조차도 그것을 갖다가 뭔가 재심 사유가 있어서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 때문에 판결이 나온 거를 취소시킬 수 있다면 그 판결을 이루기까지의 개개의 소송 행위를 취소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학설 등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러니까 조문상에 있는 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한 것이다. 그 밖에 동의, 상대방의 동의. 그 다음 변호사의 자백은 당사자의 경정권 행사로. 그 다음에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이 자백한 게 강요나 협박받아서 자백했다면 그 취소 처리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재심 사유에서 끌었으면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까지
지금 오늘 하는데 요 자백의 철회 취소 요 부분이 선택형의 억수로 꼭 하여튼 한 지문 정도 이상 꼭 나와. 한 문제 정도에서 꼭 나오니까 요거 나중에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에는 이제 또 권리자백부터 할 건데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